네, 반갑습니다. 미등소방학원의 김성곤 기술사입니다. 예, 125회 소방기술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셨는지요? 이게 참 124회와 125회가 너무나 좀 문제 유형이 달라서 여러분들 많이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문제는 어떻든 기본 문제가 굉장히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법규에 대한 부분들이 124회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그렇지만 일반 기본 문제하고 연결해서 냈던 문제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법규 문제가 좀 정제된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기본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에 굉장히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왜냐하면 기본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또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많이 뽑을런지 아니면은 좀 적게 뽑을런지. 뭐 저번 때는 3명이 합격을 했죠. 124회 때는. 그래서 125회 때는 몇 명이 붙을런지는 모르겠지만 124회에 많이 조금 너무 많이 적게 뽑았기 때문에 125회는 많이 뽑을 거라고 일단 예상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또 문제가 기본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들을 등급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옛날에 이렇게 보면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적은 명수가 합격했던 그런 결과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시험은 다 쳤고요. 올해 이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날씨 더웠는데 마무리 잘 했다고 여러분들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기 때문에 좀 빨리 올려주기 위해서 문제를 최대한 만들어서 올리지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그리고 어떻게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동영상 촬영해서 지금 올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125회 소방기술사 문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70회에서 124회까지 출제된 어떤 경향입니다. 그래서 연소공학에서는 7.7%, 그리고 전기 쪽에서는 16% 정도,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25% 정도가 출제 비율을 나타내고요. 건축에서는 12%, 그리고 방폭 3.1%, 유효물 소유료 5.1%, 위험성 평가 2%, 그 다음에 땡땡하재하고 저는 이제 소방에 적용 땡땡하재에 엔지니어링도 넣고 여기에 땡땡하재에 엔지니어링도 넣습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설계, 그리고 감리, 그리고 CM, V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여기서 화재 조사라는 어떤 부분도 저는 이제 여기에 이 범주에 넣었습니다. 땡땡 화재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설계 감리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화재 조사에 이번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화재 조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어떻든 간에 소방의 적용에 엔지니어링하고 화재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 8.4%, 법규 10.2%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저번에는 법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20문제 이상이 법규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더 문제 분석을 조금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125회입니다. 125회에 연소 6문제, 그 다음에 전기 5문제, 기계 11문제, 그리고 건축 6문제, 방폭 1문제,
그리고 땡땡 하재 두 문제인데 이게 땡땡 하재가 물류 창고 하재하고요. 그리고 감리에 대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넣어뒀다 그러니까 그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계산 문제, 법규 문제는 제가 가로로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계산 문제는 저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넣어두었습니다. 넣어뒀고 그리고 또 계산 문제를 또 한번 뽑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단 가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문제의 범주에다가 출제된 문제로 일단 넣었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를 따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6문제, 유도 및 계산 문제가 6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법규도 일단은 뭐냐면 법규만 따로 나온 것도 있지만 법규가 일반 기본 문제와 같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뭐 일단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봤더니 8문제가 나왔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에 잠깐 유심히 봐둬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연소에서는 보통 7.7%를 나타냈었는데 7.7%면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19.4%. 그래서 옆 6%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지만 연소공학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전기하재는 16%,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든 뭐 기본적으로 전기는 70회에서 124회가 보통 한 16% 나왔으니까 일반적인 출제율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계는 25.5%인데 이번에 11문제가 나와서 35.5%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 쪽에서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소공학에서도 좀 많이 나왔고요. 자, 건축화재. 건축화재는 12.8%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6문제가 출제돼서 이렇게 19.4%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요. 그리고 방폭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유물 소규류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유무선 평가에서도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소방의 적용에서는 이번에 물류 창고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미 다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물류 창고 화재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한데요. 자, 기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연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건 문제가 많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 계산 문제 법규에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기본 문제가 많이 나왔고, 좀 쉬운 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법규 문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다. 자, 이번에는 결국은 계산 문제, 법규 문제에서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법규 문제는 기본 문제에다가 법규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8문제를 하지만 어떻게 핵심적으로 8문제는 다는 아니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기본 문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법규 문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법규 문제보다는 계산 문제 쪽에서 당락을 더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이번에는 기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 자, 되었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들은 계산 문제, 법규 문제일 거다. 계산 문제, 법규 문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계산 문제가 당락을 결정할 것인가 법규가 당락을 결정할 것인가, 여기서는 저는 법규보다는 계산 문제 쪽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규 문제는 기본 문제와 법규 문제를 포함해서 냈던 문제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쪽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분야별 문제 분석입니다. 연소 6문제, 전기 5문제, 기계 11문제, 그리고 건축 6문제, 방폭 1문제, 소방의 적용 2문제, 계산 및 유도 6문제, 법규 8문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기본 문제 위주로 출제되었고 유도 및 계산 문제 6문제로 20%,
그리고 법규 문제는 기본 문제와 더불어 포함돼서 8문제가 출제되어 있고요. 26% 정도 출제되어 있다. 자, 이번에는 기본에 충실되었고 유도 및 계산 문제 및 법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 이렇게 총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교시 볼게요. 1교시. 자, 1교시는 뭐냐면 프로판 70%, 메탄 20%, 에탄 10%로 이루어진 탄화수소 혼합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소 하한계이기 때문에 연소 하한계는 일반적으로 혼합가스는 느샤틸레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어떻든 102회 그리고 111회, 118회 나왔기 때문에 지금 125회잖아요. 그래서 102회에서 101회, 9회, 그리고 111회에서 118회, 7회, 그리고 지금 7회짜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죠. 연소 범위에 대한 어떤 문제 쪽이 유형이 보시면 MOC에 강의되는 문제 유형 하나, 그리고 연소 범위에 대한 어떤 계산 문제를 구하는 어떤 그 문제 하나, 그리고 연소 범위의 측정 방법이나 영향 요소 이 세 가지 큰 범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일단은 MOC는 저번에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소 범위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 자, 느샤틸리식으로 구해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감광계수와 가시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연기에서는 가시도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가시도 문제는 71회, 75회, 80회, 85회, 112회, 117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4회, 그리고 여기서는 5회. 자, 여기서는 5회요. 85회에서 110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됐고요. 110회에서 117회는 5회, 그리고 125회입니다. 그래서 8회가 걸쳤죠. 그래서 여기 85회에서 121회 빼고는 굉장히 틈이 많았기 때문에 가시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어떤 문제였죠. 물론 이번에 이 문제는 이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든 감광계수와 가시거리와의 관계는 일정하다. 탄화순소 화물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였고요. 가시도와 관련된 문제였다.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출제율도 많고요. 그리고 사이클도 지금 그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봐두셨어야 되는 어떤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초고층 및 초지복에서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소방시설과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초지복은 123회 그리고 124회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서 초집에서 피난안전구역은 91회 나왔죠. 그래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은 124, 124에 나왔지만 초지복에 대한 피난안전구역은 91회에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다. 자, 이런 것들도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죠. 최근에 이제 법령에 대한 문제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저번에 시험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걸 떠나서 있잖아요.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펠티어 효과, 재백 효과, 열전 현상을 이용한 감지기죠. 열전 현상을 이용한 감지기. 그래서 74회, 111회, 117회, 그리고 125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4회에서 111회까지는 굉장히 텀이 길었습니다만은 111회에서 117회까지는 6회, 그리고 117회에서 125회는 8회까지 지금 지났죠. 자, 펠티어 효과, 제벽 효과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열전대 현상들은 두 개의 금속을 접속하고요. 한쪽을 높은 온도, 한쪽을 낮은 온도로 가해서 이렇게 코일을 형성하며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두 개의 금속, 일반적으로 하나의 금속에서도 전류를 흘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금속, 그것도 전이차가 다른 것이 전기가 잘 흘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두 개의 금속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일의 형태가 있으면 전기가 흐르면 바로 전자석 원리에 의해서
릴레이가 되죠. 자, 전자석, 전기가 흘러서 생기는 자석의 형태, 자석을 나타낸다. 그것도 릴레이, 그것을 릴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감도 릴레이다. 자, 그래서 흐르는 전류가 미세하기 때문에 그 미세한 전류로 이것을 접점을 동작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릴레이가 아니고 고감도 릴레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열전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것이 제백 효과고 펠티어 효과는 전기를 연결하면 온도의 발열과 냉각이 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냉장고의 원리에 사용됩니다. 자, 펠티어 효과는 냉장고. 자, 제백 효과는 열전대식 감지기 사용되죠. 자,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자, 형태 계수와 방사율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자, 열 전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72에 79예요. 98에 113에 118에 120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5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이클을 한번 보세요. 113에서 118회 5회, 118에서 120회 2회, 120회에서 125회 5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72에서 79, 그다음에 79에서 98, 자, 이렇게 때는 21. 자, 여기서는 조금 틈을 두고 이렇게 15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조금 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었죠. 자, 열 전달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열 전달의 배치 계수에 대한 개념은 72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더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열 전달율의 방사율 개념이 99회 113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치 계수 72회, 방사율은 99회 113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형태 계수는 화염의 복사열이 목표 지점에 도달 시의 에너지 감소분입니다. 그러면은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감소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리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방사율은 복사 에너지에서 표면 효과나 흡수 효과에서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이 흑체에서의 에너지 전달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가연물에서는 방사율을 감안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형태 계수까지 감안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뭐냐면 형태 계수를 감안하면 좀 더 떨어질 거고요. 실제 어떤 방사율, 흑체에서 방사율과 실제 어떤 물체에서 방사율에 대한 어떤 개념이 포함이 되면 좀 더 떨어지겠죠. 방사율에 대한 부분들. 자, 흡수 효과, 표면 효과.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이론들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흡수 효과가 굉장히 높으면 방사율도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키르호프의 방사 법칙에 보통 따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어떤 물체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으면 나가는 에너지도 많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흡수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어떤 그 에너지,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동일하다. 자, 이런 부분들이 키르호프의 방사 법칙입니다. 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안에 어려운 어떤 이론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물질의 방사율이 얼마만큼 오느냐. 에너지가 많이 오면 올수록 여기에 원자 분자는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질 겁니다. 그리고 이 원자 분자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될 거고요. 불안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면서 전자파를 내놓습니다. 약간 어렵죠. 어렵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두고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야 흡수 효과라는 어떤 개념도 알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면 효과. 그러니까 표면은 흡수를 잘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반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반사 계수가 높으냐, 반사가 높으냐,
아니면 흡수가 높으냐. 자, 이런 것들은 표면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도 따라서 흡수 효과가 높아질 거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백색 같은 경우에는 흡수 효과는 떨어질 거고요. 흑색 같으면 흡수 효과가 높아질 거고, 흡수 효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렵죠. 그래서 열 전달에 대한 어떤 기본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이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까다로울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절대 압력과 게이지 압력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진공압이 500mmHg일 때, 예, 절대 압력 파스칼을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 자, 절대 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이죠. 자, 여기에, 예, 절대 압력은 대기압, 예, 진공압,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압이 되고요. 260이 내는데, 여기서 이, 단위에 대한 부분들이 모르면 풀려지지 않죠. 760mmHg는 예, 101325 파스칼입니다. 자, 그 부분들을 예, 760대 101325 파스칼 그리고 260대 X로 풀어가야 되겠죠. 자, 절대 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예, 진공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가지고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아라고 원판의 계림도를 도시하고, 예, 그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라고의 원판. 자, 아라고의 원판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런 겁니다. 여기에 N극과 S극을 놓고요. 이 자석을 아라고의 원판을 통해서 원주로 이 자석을 돌려봤더니, 자, 이게 원판이 따라 돌더라. 자, 이것이 아라고의 원판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을 알려고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프레밍의 예, 오른손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왼손 법칙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 FB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B는 예, 밑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거죠. B. 자, 이것을 B를 밑으로 가하고요. 힘을 이 자석의 앞쪽으로 당겨오면 이놈 입장에서는 원판 입장에 이야기할 겁니다. 자석 입장을 당겨오지만 원판은 자석을 당겨오지만 이 원판은 뒤로 당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자석의 관점이 아니고 원판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석을 앞으로 당기면 원판은 뒤로 당기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B, F는 이렇게 뒤쪽으로 하면 뭐냐면 B, F를 뒤쪽으로 하면 예, 요렇게 유도 기절력이 발생할 겁니다. 야, E나 I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 법칙은 FBI 중에서 FB를 가지고 I를 구하는 거고요. 왼손 법칙은 F와 I를 가지고 왼손 법칙은 P와 I를 가지고 힘을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왼손 법칙을 적용합니다. B는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전기는 뭐냐면, 전기는 안쪽, E는 E. 그러니까 안쪽으로 흘러가죠. 안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이 엄지손가락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오는 이렇게 앞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발생하더라. 자, 힘이. 자, 이 관점이 오른손 법칙 그리고 왼손 법칙을 적용하면 아라고의 원판이 힘이 어디로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석을 당겼더니 이 아라고의 원판의 힘은 앞쪽으로 받는 힘이 발생하더라. 자, 그것이 아라고의 원판입니다. 자, 이 아라고의 원판은 유도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자석입니다. 그리고 회전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서 자석과 회전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도 전동기는 어떤 겁니까? 제가 깊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유도 전동기는 삼상은 회전 자개의 원리를 이용하고요. 단상은
교본 자개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자석을 사실은 여러분 자석을 유도 전동기가 있으면 내부의 회전자를 돌릴 때 이 자석을 돌리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 전기를 가합니다. 자, RST라는 전기를 가합니다. 자, 전기를 가하면 전기는 자석입니까? 자속입니까? 자석입니까? 자석이 생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내부의 회전자를 힘을 만들어냅니다. 예, 제가 회전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거기까지는 멈추겠습니다. 전기를 가하면요, 자석이 발생하고요, 그 부분은 힘이 발생해서 내부의 유도 전동기를 돌리게 되죠. 그 원리를 이 아로가의 원판입니다. 자, 아로가의 원판은 자석을 돌렸더니 원판이 돌더라.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자석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석을 뭐냐면 전기를 가해서 전기가 가하면 자석이 되더라. 그 자석 때문에 내부의 회전자기가 돌아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FBI 그리고 FBI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FBI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오른손이 힘이 세잖아요. 발전기 법칙입니다. 이것은 발전기 법칙이고요. 그래서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생성되는 전기가 생성되는 발전기 법칙이고요. 왼손 법칙은 B와 I를 주면 힘이 발생하죠. 자, 전류를 주고요. 자석의 형태에 있는 자석이 있다고 그러면은 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동기는 돌아가게 되겠죠. 자, 유도 전동기의 원리인 아로가의 원판과 그리고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차원수 중에서 담콜라 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아레니우스 식과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담콜라 수 사실은 이제 무차원수는 81에 96회, 106회, 120회이기 때문에 좀 나올 때가 됐다.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 열 전달에 대한 어떤 부분과 무차원수는 반드시 좀 봐둬야 되는 어떤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차원수에 대한 부분들이 기계학적으로는 굉장히 열의 어떤 전달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었는데 그 대신 우리가 무차원수 많이 보던 어떤 무차원수가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담콜라 수의 어떤 부분들은 A 리액션 레이트입니다. 자, 반응 속도분의 L 컨벤션 리액터입니다. 대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류분의 반응 속도입니다. 자, 화학 반응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화학 반응 속도 이렇게 되죠. 자, C exponential 마이너스 RT분의 E죠. 자, 화학 반응 속도 이게 이제 아레니우스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레니우스식과 화학 반응 속도니까 결국은 분자의 반응 속도, 화학 반응 속도 그리고 분모에는 대류의 열 전달의 관점인 어떤 부분들이 담코알라 수식이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담코알라식이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은 화학 반응 속도가 크고 대류는 낮은 거고요. 그리고 담코알라식이 낮다고 그러면 대류는 굉장히 큰 부분들이고 대류가 큰 부분에 반해서 반응 속도는 늦은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차원수는 어떤 식으로든 해 두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많이 나왔고, 근데 어떻게 어느 부분까지 낼 것인가 계속 고민할 수 있겠죠. 자, 착화파괴형 폭발과 누설 착화형 폭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폭발에 대해 폭발체의 형태별로 다른 부류가 있죠. 그리고 제 형태별에 따른 물리적 폭발과 제 형태별로 제 형태에 따른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로 우리는 나눠집니다. 자, 물리적 폭발은 급격한 상변화는 급격한
온도에 따른 상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급격한 압력 저하에 의한 상변화가 있겠죠. 급격한 온도상 변화에 의한 어떤 부분들은 뭐 수증기 폭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급격한 압력 저하에 의한 기체화되면서 압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기체화되면서 비점이 내려가서 순간적으로 부피가 상승해서 폭발하는 부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블레비이죠. 비등 액체전기 폭발입니다. 자, 화학적 폭발은 착화 파괴형 그리고 누설 착화형 그다음에 자연 발화형 그리고 반응 폭주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착화 파괴형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질류나 이런 부분들이 유면에서 화재가 붙은 상태, 유면에서 풀파이어가 일어나고, 자, 전기화돼서 온도와 압력이 상승한 상태에서 폭발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누설 착화형은 UVC나 VC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UVC, VC 정규 폭발은 77회, 78회, 107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 형태별로 폭발을 분류하는 부분이 75회에 주제가 되었죠. 사실 전기온 폭발, 자유공간 전기 폭발에 대한 어떤 문제는 나올 때가 됐었죠. 자, 누설 착화형 같은 경우에는 누설되고 거기에 전기운이 형성이 되고 전기운의 형성이 얼마만큼 양으로 형성이 된다. 얼마만큼 유해 물질이냐에 따라서 폭발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잘 안 나왔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기운 폭발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나온 것을 보면 사실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이번에 조금 유리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신부학제와 표면화제에 대한 선형상수값입니다. 자, 선형상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약재를 구할 때 온도에 따라서 약재 양을 감안해 주겠다는 어떤 그 개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신부화재일 때는 10도씨, 표면화재일 때는 30도씨에 대한 온도를 알아야만 풀려가는 어떤 그 문제였죠. 자, 그래서 사실은 선형상수의 일반적인 개념을 물어본 게 아니고 선형상수에 대한 부분을 풀이하는 시기였는데 저 온도의 신부화재에 대한 10도씨, 표면화재 30도씨에 대한 온도를 계산하는 부분들을 몰랐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풀어가기 어렵고 그냥 선형상수의 개념만 이야기할 뿐이었겠죠. 자, 84회에 출제가 됐던 어떤 문제이고요. 자,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놓치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가스계 소화 설비의 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방출 시험 기준과 거기에는 방출 시간, 방출 압력, 방출량 소화약제, 도달 및 방출 종료 시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스계 소화 설비의 성능 인지 및 설계 프로그램의 성능 인지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들어가 있고요. 제5조 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자, 거기에는 방출 시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방출 압력에 대한 부분들, 방출량, 소화액체 도달 및 방출 종료 시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열기된 파이어 스탑의 설치 장소 및 주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파이어 스탑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세부 운영 지침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차열성, 차염성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성능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법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제된 부분들이 96회, 104회, 110회, 120회에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어떤 내용이었죠.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은 방화고학 실무핸드북에 출제가 되었는데 474페이지부터 476페이지에 걸쳐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자, 하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 기준 및 인명 안전 기준입니다. 워낙 많이 나왔고요. 104회, 116회, 117회, 124회, 125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기본 문제입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언제 출제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포소화 약제의 공기포 혼합장치의 종류별 특징.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왔고요. 자, 옛날에 압력 프로포셔널, 압력 프로포셔널의
압송식과 압입식에 대해서 나왔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최근에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혼합 방식이 믹싱 챔버 방식이 나왔죠. 118에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고 기본 문제가 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인 펌프, 그다음에 압력 프로포션, 압력 사이드 프로포션이요. 압축 공기포 믹싱 챔버 방식 이런 부분들도 혼합 장치 종류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예, 이 부분들은 원래 ESFR은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요. 보십시오. 75에 77에 84에 86회 91에 88에 100회 117에 120피에 122에 나왔습니다. 자, 굉장히 촘촘하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3회, 2회에 걸쳐서 나왔고요. 이번에 125회니까 3회에 또 지났죠. 사이클도 중요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또 이슈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ESFR은 또 어떤 이슈 문제요? 물류 창고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제였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은 사이클적으로도 나올 수 있었지만 그리고 이슈 문제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봐뒀어야 되는 어떤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지 특성과 방사 특성입니다. 물류 창고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가연물이 있습니다. 열 방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화재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자, 여기는 속동용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RTI, 그다음에 열 전도 개수에 대한 어떤 부분은 속동용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K 팩터, 오리피스의 크기를 결정하는 어떤 K 팩터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작동해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보통 또 압력도 3.5에서 5.1kg의 압력으로 쏘기 때문에 일반 스프링쿨러 설비의 3.5배에서 5배 그리고 K 팩터가 200에서 360이니까 일반적으로 K는 80짜리를 쓰니까요. 80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5배까지의 어떤 방출량. 그래서 K 팩터는 방출량을 결정하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물의 압력도 일반 스프링클러 설비의 3.5배에서 5.1배 그리고 물의 양도 3배에서 4배, 5배 정도 더 높은 어떤 물을 방출해서 한꺼번에 진압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빠른 동작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압력과 그리고 굉장히 높은 압력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을 쏟아부어서 한꺼번에 진압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목적이겠죠. 자,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설치 장소 기준, 수원, 가압 송수 장치, 배관 및 헤드 설치제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기 설치제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스프링클러 설비보다 3배에서 5배 이상의 높은 압력과 방출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 큰 어떤 화재에서는 진압이 불가하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쪽이나 아니면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난성 액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화재 조기 진압형으로도 진압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설치 제외에 대한 어떤 부분을 보면요. 앞으로 물류 창고에 대한 부분들을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자, 어떻든 이 문제는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어떤 문제였고요. 기본 문제였습니다. 자, 건식 유수 감지 장치 작동 원리입니다.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의 면적을 2차 측의 면적을 1차 측보다 5.5대 1로 해서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클래프를 닫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낮은 압력으로도 닫아둘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시간지에는 트립 이송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FPA 제한사항은 무조건 1분 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측 배관은 기본적으로 500갤런 이내로 되어 있고 만약에 750갤런 이렇게 좀 용적이 커진다 그러면 급속 개방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드 배관 이렇게 물을 다 그리드 배관은 굉장히 넓은 면적의 어떤 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을 채우고 나서 나가게 되면 시간이 더 지연되겠죠. 그리고 상급 용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시간 지연을 하기 위한 NFPA 제한 사항입니다. 자, 설계 면적에 대한 부분도 30% 할증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자, 부속실 재현 설비에 대한 아래 내용들입니다. 국내 하재 안전 기준과 NFPA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죠. 자, 이게 부속실 재현 설비의 문제점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81회, 101회요. 일반적으로 이제 BS
예, 유럽에 대한 어떤 기준들과 NFPA 기준, 우리 국내의 기준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유럽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이렇게 잘 보시면 예, 피난 안전 구역, 피난 구역까지도 피난 통로까지도 예, 가압으로 잡는 경우도 있더라.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차압에 대한 부분들도 예, 기본적으로 NFPA에서는 층고에 따라서 12.5에서 45파스칼을 두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40파스칼,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비를 하면 12.5파스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차압에 따라서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는 가져와서 스프링쿨러 설비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상태까지만 가져왔기 때문에 예, 반만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염 풍속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나라는 0.5, 그리고 거실하고 면하게 되면 0.7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는 예, 비상용 승강기 부분까지는 2m/s 굉장히 높은 방염 풍속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죠. 자, 우리나라의 개폐력은 110N, 그 다음에 외국의 개폐력은 예, 133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차압에 대한 어떤 기준들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기준과 그 다음에 NFPA에 대한 기준을 한번 비교해봐라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최근 자주 발생하는 물류 창고의 화재에 대해서 화재 확산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물류 창고는 86회, 106회, 113회, 122회입니다. 자, 일단은 뭐냐면 이 볼게요. 물류 창고라는 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첫 번째, 우리나라는 오프라인의 어떤 그런 판매 시설도 있죠. 대표적으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온라인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온라인에 대한 어떤 제품들이 오프라인의 제품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온라인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고민도 있었죠. 근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의 어떤 부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판매 시설이 늘어나더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 온라인이 늘어나면 온라인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거점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류 창고가 많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차 오프라인에 있는 판매 시설은 죽고요. 온라인이 살면서 온라인이 빠른 배달이 되려고 그러면은 거점들이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류 창고는 앞으로 계속 지어지게 될 거고요. 계속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 물류 창고에 대한 어떤 화재에 대한 안전을 다시 전면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단편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어떻게 하자, 단편적으로 방화구역을 어떻게 하자. 자, 이런 부분들은 단편적인 어떤 상황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가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연성이 높고 가연물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ESFR도 가연물이 많고 가연성 정도가 높으면 화재 진압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가연물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가연물에 대한 방출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연소의 속도,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시브적인 시스템 그리고 액티브적인 시스템을 다 적용해도 아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연물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 얼마만큼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선반이면 선반을 얼마만큼 그 간격을 둬야 되고, 그리고 그 선반에 대한 높이는 가연물의 양을 결정하는 것들이니까 결국은 선반의 간격, 선반의 높이를 한정적으로 가져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 뭐냐면 가연물의 양을 어떤 적재적소에 정량적으로 어떤 정도의 어떤 한도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가연물에 대한 어떤 양과 질에 따라서 그 한계점을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에 따라서 패시브 시스템과 액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 나와야 되겠죠. 자, 패시브 시스템은 방화구역에 대한 어떤 완화 기준은 물류 창고에서는 적용할 수 없고,
그리고 물류창고에서는 방화구에 대한 어떤 기준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10층 이하는 1000,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류창고로 뭐 10층 이상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11층 이상은 200, 그리고 훈련제를 했을 때는 500,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물류창고에서는 좀 더 좀 촘촘하게 가야 될 부분도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가연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 결국은 상품이죠. 그 상품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패시브적인 어떤 시스템, 방화, 그리고 액티브적인 시스템, 소화 설비, 그리고 경보 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물류창고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지어질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서는 앞으로는 이 하재에 대한 진압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가연물에 있는, 거기에 있는 내부에 있는 상품에 대한 어떤 부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동시에 가져가줘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지, 단편적으로 가져가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압 강화식을 유도하고요.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과 비교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E는 IR이죠. 자, R은 로 S분의 L이고요. 로는 연동성 같은 경우에는 고유 저항이 58분의 1, 그리고 도전율이 97%니까 0.97분의 1, 그리고 S분의 L. 자, 이것을 풀면 0.0178의 S분의 L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I 곱하기, 그리고 0.0178 S분의 L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K 값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삼상 4선식은 1이고, 삼상 3선식은 단상 2선식과 단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은 1이고요. 그리고 단상 2선식은 2고요. 단상 2선식. 자, K값이요. 단상 2선식, 직류식, 직류 2선식. K값이 2입니다. 그리고 삼상 3선식, 루트 3입니다. 그리고 단상 3선식, 그 다음에 삼상 4선식 1입니다. 자, 이런 개수를 포함한 어떤 전기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워낙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자, 여기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사실 기사 문제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릴레이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배선 저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단 저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I는 일반적으로 감시 전류는, 자, 송배전 방식이죠. 감시 전류는 I분의 R분의 V죠. 그래서 릴레이 저항, 배선 저항, 그리고 종단 저항분의 전압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24V네요. 24V로 구하게 되면 감시 전류가 나오고, 동작 전류는 어떤 감지기가 동작했을 때니까 종단 저항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동작 저항을 얘기했을 때 배선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배선 저항을 해줍니다. 그래서 I는 R분의 V, 그리고 릴레이 저항, 배선 저항분의 24 이렇게 해서 구해진 대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사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동 발신기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발신기를 눌렀을 때 LED가 램프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발신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 누르면 위에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게 있죠. LED. 그래서 이것은 응답선이고요. 응답선. 자, 이것은 발신기 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감지기 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지구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것을 회로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것은 감지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수도 누른 발신기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을 또 지구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회로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전하입니다. 전하. 자, 이것은 전하이고요. 이것은 공통선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벨. 예. 그리고 요거는 예, 표시등. 이것은 공통선이네요. 벨, 표시등, 벨 및 표시등의 공통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정말 기본적인 문제지만 기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어떤 부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분부 소화 설비와 관련된 어떤 다음 사항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소화 원리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입니다. 예, 뭐 냉각은 예, 기화 냉각, 예, 그다음에 질식 냉각 이런 부분도 있고요. 자, 질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물분부 소화 설비는 더 큽니다. 커집니다. 그죠? 그리고 뭐 희석 이런 어떤 소화 원리도 있고요. 그리고 예, 유화 성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화 성능. 자, 적응 및 비적응 장수입니다. 워낙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분무 소화 설비는 물에 민감한 어떤 장수도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전기 어떤 설비에도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인화성 액체에도 적응한 가능성도 있고. 자, 비적응 장수는요. 저 물을 뿌렸을 때 여러 가지 고온의 어떤 물을 뿌려서 물과 반응하는 물질들은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온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뿌렸을 때 그 고온의 어떤 물체가 여러 가지 어떤 손상을 입을 어떤 장수가 있는 장수에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 104의 수온의 저수량 그리고 헤드와 고압 비계 이격거리. 자, 이런 부분들은 계산식에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 가연물은 예, 1제곱미터당 10리터 예, 분당 이렇게 되어 있죠. 10리터 차고 또는 주차장은 20리터 전력류 변압기는 10리터 케이블 및 트레이 케이블 덕트 같은 경우에는 12리터 컨베이 벨트는 10리터 이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하지 않는 기준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헤드와 고압기기의 이격 거리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6kV 이하는 70 이상, 70cm 이상, 그리고 66kV 초가 77kV 이하는 80cm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헤드와 예, 물분부 헤드와 고압기기의 어떤 이격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기준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배관의 두께 계산 주세요. 스케줄 넘버입니다. 자, 뭐 워낙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이고요. 자, 이것은 뭐 나사 이염에 나사산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자, 나사산을 이용한 부분들은 배관에서 굉장히 어떤 배관 두께를 열악하게 만드는 부분들이죠. 배관 두께에 대한 부분들을 두께에 대해서 강도를 약화시키는 부분들이겠죠. 당연히 나사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죠. 자, 기본적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4회 출제가 됐고요. 자, 예, 이 문제가 있습니다. 0.6597 D자성 루트-P를 유도하고 옥내 소화선과 스프링클러 설비 K-팩터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Q는 AV, 연속의 정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V는 20G PV인데 이것은 P는 2G분의 20G분의 V자성 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유의에는 메타 삼성이 세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요. LPM으로 단위를 변화시켜서 풀어내면 0.6597D의 자성 루트 예, P가 됩니다. 자, 뭐 88회에 출제가 됐고요. 자, 방출 계수는요. 오리피스의 구경과 형태에 따라서 정해지는 고유값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조 메이커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죠. 뭐 워낙 기본적인 어떤 부분이지만 또 안 보면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88회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요. 놓친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보면 또 괜찮은 문제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기본 문제였고요. 자, 수계 소화 서비스 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동 현상입니다. 자, 공동 현상도 사실은 82회, 83회, 86회, 88회, 89회
90일에 101회, 112회, 120회, 요번에 125회 나왔습니다. 자, 출제될 때 됐죠? 자, 출제될 때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현상의 정의입니다. 펌프의 흡입치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체화되는 어떤 현상들이죠. 기체화되는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자, 기체가 물 속에 있다고 그러면 어떤 물의 중량을 가볍게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펌프는 회전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회전력을 잘 이용하려고 그러면 무게가 무거운 것이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 속에 굉장히 많은 기포가 있다는 것은 물의 어떤 중량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고, 물의 중량을 낮춘다고 그러면 회전력을 약화시키고, 회전력을 약화시키면 압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방수 압력과 방수량을 제대로 뽑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 기체화됐던 부분들이 다시 수없이 많이 생겼다가 없어질 때 그런 부분들이 임펠러에 여러 가지 충격을 준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자, 임펠러에 충격을 주게 되면 임펠러에 여러 가지 방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벗겨나가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결국은 임펠러의 어떤 성능을 또 저하시키게 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공동현상의 발생 조건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기는 이제 유효 흡입 수도, 그다음 필요 흡입 수도, 유효 흡입 수도는 대양 마포, 대기압, 양정, 그다음 마찰, 손실, 그다음에 포화 전기압 가지고 풀어가면 되겠고요. 야, 영양 요인들은 소음 빛에 대한 어떤 침식이 발생하고요. 심하면 어떤 토출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아니면은 어떤 토출압이나 아니면 토출량에 영향을 끼치도 되겠죠. 자, 펌프 흡입식의 배관 공동 현상 방지를 하지 않는 기준 관점에서 얘기하라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공기 고임 방지 구조로 하라. 그리고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가 펌프보다 낮을 때는 각 펌프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조가 펌프보다 낮다 이럴 때는 뭐냐면 각 펌프마다 따로 별도로 설치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터플라이 밸브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흡입치기는 개폐 표시용 밸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어떻게 하든 사이클상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사실은 문제의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거 물어보면서 또 그걸 법규하고 연결을 해가면서 물어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불꽃 감지기의 종류와 원리, 설치 및 유지 관리상,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꽃 감지기의 종류는요, 일단은 뭐냐면 자외선 불꽃 감지기, 그리고 적외선 불꽃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외선 불꽃 감지기는요, 뭐냐면 광전 효과, 그 다음에 광기전력 효과, 그리고 광도전 효과. 사실 이 전부 다 뭐냐면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어떤 종류를 나눌 때 보통 뭐냐면 광전 소자 가지고 나눠집니다. 광전 소자. 자, 광전 UV 트론을 여기 하면 광전 효과를 광전 효과의 어떤 자외선 불꽃 감지기가 되고요. 광기전력 효과를 SPD나 이런 부분들요. 이런 것들은 광기전력 효과, 광도전 효과. 자, 이런 부분들은 PBS, 화가납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광도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자외선 감지기는 어떤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어떤 소자가 어떤 것이냐, 어떤 재료로 구성되어 있냐 가지고 나눠진다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적외선 감지기는 CO2, 다파장 검술, 그 다음에 정방사, 그 다음에 폴리커. 자, CO2는요, CO2가 어떤 화염에 의해서 어떤 CO2의 이 분자잖아요. CO2 분자에 대한 불안전성이 생기고요. 자, 그것이 안정화될 때 파장을 내놓습니다. 자, 그 4마이크로미터 때의 파장을 내놓죠. 그래서 어떤 고유한 분자마다요, 거기서 어떤 열을 받게 되면 에너지 변화가 있고요. 그 에너지 변화에서 다시 에너지가 내려앉을 때
뭐냐면 CO2라는 그 분자가 열을 받게 되면, 에너지를 받게 되면요, 여기에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 전자가 내려앉을 때 뭐냐면 어떤 파장을 내놓는데 그게 4마이크로대의 어떤 파장을 내놓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흡수 효과라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방사유를 할 때. 흡수유를 할 때 이 부분들을,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CO2의 공명방사. 공명방사라는 게 뭐냐면 CO2가 에너지를 받아서, 열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어떤 전자가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전자가 내려앉아요. 튀어나갔다가 전자가 내려앉을 때 내는 이 파장대, 그게 4마이크로미터대의 적외선의 어떤 형태를 나타내더라. 이런 부분이 CO2 공명 방사고요. 다파장 검출은 적외선 쪽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파장들을 검출해 내는 겁니다. 자, 정방사 검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80에서 760 나노미터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760 나노미터의 가시광선 영역과 자외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필터를 이용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760 나노미터 이상의 어떤 적외선만 검출하기 위해서 이 이하에 있는 어떤 파장대를 필터를 이용해서 없습니다. 능동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똑같은 필터를 이용하면 없앨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입니다. 자, 플리크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화염이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면 화염이 성장했다가 줄었다가, 자, 이것이 뭐냐면 한번 컸다가 줄었다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 사이클이 한 10Hz일 때 우리는 사람의 어떤 눈이 시각적으로 잘 어떤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불꽃 감지기, 적외선 불꽃 감지기의 어떤 이 화염에 대한 어떤 이 성장, 이 화염에 대한 어떤 이 움직임, 이 플리크를 이용해서 검출하는 감지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IR2, IR3 여러 가지 있죠. 적외선 감지기의 여러 가지 감지기의 파장을 다파장 검출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파크 앰버의 감지기도 있습니다. 자, 불꽃 감지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시 고려사항,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설치 시 고려사항, 오염이 심한 장소에는 에어 샤워 설치를 해서 오염이 심한 장소에서 좀 청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 필요할 거고요. 길이는 30m. 그다음에 장애물을 미경계 지역은 별도 감지기 설치해서 보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에 대한 어떤 고천장 건물, 불꽃 화재의 발생이 용이한 장소, 그리고 중요 물품 저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 제외 장소는 부식성 가스 고온 장소, 연기 체류 장소, 결로 장소,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감지기 설치 및 유지 관리 시 고려 사항은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치 기준, 설치 시 고려 사항, 설치 장소, 설치 제외 장소,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방염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이 나왔고요. 방염 의무 대상 장소, 방염 대상 실내 장식물과 물품, 그다음에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71회, 80회, 84회, 86회, 104회, 109회, 115, 118, 119, 124회. 자, 124회는 굉장히 좀 깊게 나왔어요. 방염의 성능기 기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따로 있는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죠. 저번에 124회는요. 그래서 얇은 포, 두꺼운 포에 뭐냐면 어떤 정의와 그것에 대한 성능 기준을 따로 물어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에 있는 내용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건 공통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방염 의무 대상 장소, 방염 대상 실내 장식물과 물품, 방염 성능 기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가 출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4교시입니다. 자, 천장 제트 흐름입니다. 천장 제트 흐름에 관한 계산 모델에다 다음 물음에 답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 열기류의 정의, 하재 플럼 중심축으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기류 온도와 속도, 하재 플럼 중심축에서 2.5m 떨어진 위치에서 72도씨 스프링클러 헤더가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감열부의 판단, 하재 크기는 1000kW이고 층고는 4m, 실내 온도는 20도이다. 자, 천장 제트 흐름은요, 93에 123에 나왔어요. 하재 플럼에 대한 부분들은 122에 124회가 나왔고요. 사실 123회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지기가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
이 해야 되는 이유를 하재공학 측면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었죠. 자, 천장 제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스프링클러 설비나 감지기의 어떤 동작 원리와 관계되어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였죠. 자, 그런 부분들이 근래에 나왔고요. 자, 하재 플럼에 대한 어떤 부분도 나왔습니다. 자, 천장 제트 흐름 93에 이렇게 나왔고요. 자, T가 33.5도씨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H 층고와 그 거리를 나타내면 0.18보다 이하냐, 0.18보다 초가냐에 따라서 이 계산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0.18보다 크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 공식을 뽑아보면 33.57도씨가 나오고 72도씨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감열되지 않아서 작동하지 않겠죠. 자, 이 계산식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자, 소방공사 감리 업무 수행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리 업무 수행 내용, 그 다음에 시방서와 설계 도서가 상이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 상주공사 책임감리원이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업무 대행자 자격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감리가 102에 108에 115, 118, 124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감리가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 한 번 걸쳐서 한 번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감리 업무 수행 내용은 뭐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괜찮고요. 자, 이번 문제는 굉장히 조금 의아했을 거예요. 설계 도서 안에 일반적으로 뭐냐면 시방서를 넣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설계 도서를 뺀다고 그러면 설계 도면, 내역서, 뭐 부하 계산서 이런 부분들 설계 도서로 이해하는 건데 좀 더 늦게 보면 또 시방서까지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든 간에 뭐 시방서와 설계 도서에 어떤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물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내용이 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시방서가 있고 설계 도서가 있으면 시방서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소방시설공사 표준시방서, 얼마 전에 방재청에서 표준시방서를 만들었죠. 그 내용에 보면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방서, 그리고 설계 도면, 전문 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 내역서, 그 다음에 상세 시공 도면, 관계법규의 유권해서 감리자의 지시사항 이 순서대로 원래는 표준시방서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상주공사 책임감리원이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업무 대행자 자격은 예방소방 업무 처리 규정에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업무 대행자는 책임감리원과 동급 이상의 자격증 또는 동일 현장의 보조감리원, 보조감리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최상위 등급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방기술사는 특급 또는 고급 자격의 업무 대행자를 감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기의 시각적 특성, 감지기와 관련한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감광률, 투과율, 감광계수의 정의, 그리고 자동 하재 탐지 설비의 시각경보 정체 하재 안전 기준에서 부착 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에 대한 공칭 감지 농도 한값이 미터당 5%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가시도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아까 가시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강간계수와 관련된 부분 한번 물어봤잖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에 75에 80에 85에 112에 117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둬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깊게 다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감광률은 이렇습니다. 자, 연기가 없을 때에 도달하는 조도, 그리고 연기가 있을 때에 도달하는 조도.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연기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없을 때의 어떤 조도, 연기가 없을 때는 조도가 100% 도달할 거고요. 연기가 있으면 조도는 떨어지겠죠. 자, 이 부분들이 투과율입니다. 자, 그리고 1 투과율. 에 대한 부분들의 백분율로 된 부분들이 이는 감광률입니다. 자, 그리고 CS는 L분의 1, 2.3 로그 I분의 I0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고에 대한 어떤 자연 노고냐, 상용 노고냐 이런 것에 따라서 2.3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L은 투과거리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감강률과 투과율에 대한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장할 때 감강율분의 투과율에 대한 어떤 부분과 그다음에 감강계수의 어떤 부분들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자, 부착 높이 20m 이상은 일반적으로 감지기는 적응성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20m 이상이 설치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불꽃 감지기와 강전식 감지기 중에서 분리형과 공기 흡입형 중에서 아날로그식은 우리가 20m 이상은 설치가 될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부착 높이 20m 이상에서 설치되는 어떤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에 대해서는 공칭 감지 농도 하한값이 5% 미터당 1m당 5% 미만 이렇게 돼 있는 이 감강률이 좀 빠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뺐는지 아니면 이 부분들이 그냥 모르고 뺐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어요. 그죠? 감강률. 얼마만큼 빛이 줄어드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1m당 5% 미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아날로그식을 가져가라는 이야기는 조금 더 5% 미만대를 가지고 그 어떤 그 빛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감강률로 가져가라니까 굉장히 뭐냐면 세밀하게 어떤 검출될 수 있는 감지기를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미터당 5% 미만에 대한 감강률을 감안한 아날로그식 감지기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값들이 정해져 있죠. 아날로그식에서는 뭐 25% 아니면 35% 뭐 45%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감강률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부분들이 5% 미만이니까 굉장히 세밀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R형 수신기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다중 전송 방식입니다. 자, 다중 전송 방식. 예. 일반적으로 수신기가 있고 중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지기와 수신기와 바로 주고받을 수 있죠. R형은. 자, 이때 R형 바로 주고받기는 아날로그식 감지기입니다. 자, 이렇게 중계기가 있습니다. 자, 중계기와 아날로그 감지기는 하나의 CPU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CPU. 이는 큰 CPU를 가지고 있고요. CPU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하나의 컴퓨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컴퓨터와 컴퓨터에서 주고받는 어떤 신호는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으로 디지털 신호 01, 01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어떤 신호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 신호를 보내줄 때 주고받을 때는 뭐냐면 이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앞에 주소를 붙여서 보내야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변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변조해서 전송할 때는 변조해서 여러분 변조 방식은 샘플링 그다음에 양자와 부호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어떤 이런 아날로그식을 이렇게 뭐냐면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을 자, 만약에 10V짜리다. 그러면 3.1V 만약에 5.9V 이거 뺄게요. 복잡하니까. 그다음 10V에 샘플링 했다고 치죠. 뭐 10V든 아니면 뭐 10이라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요. 샘플링 한 거는 3.1, 5.9, 10에 샘플링 했죠. 자, 이 부분들 양자화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정수화입니다. 정수화. 정수화는 3.1은 3이고요. 5.9는 6이 될 거고요. 10은 10이 되겠죠. 자, 이것을 부호하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꿉니다. 자,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3을 2진수로 바꾸면 1이고요. 예, 남는 건 1이고 1이 됩니다. 6은 2, 3은 6, 남는 건 0, 2, 1은 2, 남는 건 1 이렇게 됩니다. 자, 10은요. 2, 5, 10, 남는 거 0, 2, 2는 4, 남는 거 1, 2, 1은 2, 남는 거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 6, 10을 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1, 1, 3, 그 다음에 6은 1, 1, 0, 그리고 10은 10, 10 이렇게 되죠. 자, 이것에다가 앞에 수신기의 어떤 주소를 붙였다가 앞으로 내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주고받을 때는 이런 어떤 신호로 주고받더라. 자, 그래서 샘플링, 양자와 부호화. 예, 뭐 이 표본화, 이것을 뭐 표본화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보낼 때 다중 전송하는 방식이 뭐냐면 시간대별로 시간으로 나눠서 보내줄 것인가, 아니면 주파수를 분할해서 보내줄 것인가, 이렇게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지 뭐 요즘은 여러 가지 복잡한 방식, 다른 방식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분할 방식이냐, 시간적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주파수로 분할할 것이냐 따라서 다중 전송 방식이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폐선 시공 방법. 자폐선요. 자, 자폐선을 쓰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수신기와 아날로그 감지기, 그리고 수신기와 중계기는 어떤 선을 쓴다고요? 예, 쉴드선을 쓴다. 자폐되어 있는 쉴드선을 쓴다. 자, 이 쉴드선은요. 자, 쉴드선은 원래는 STP라고 그럽니다. 이게 더 큰 의미 보면 쉴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폐선입니다. 자, 쉴드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꼬여 있는 케이블이고요. 그 외측에 이렇게 쉴드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먼저 알게요. 자, 그러면은 꼬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 여기에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요,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가 어떤 파일을 만들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전선에 또 영향을 끼칩니다. 통신선의 전류가 자속을 만들고 또 다른 전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체적으로, 자, 꼬임을 만드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잡음을 상쇄합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신호가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신호가 오죠. 자, 이렇게 신호가 간다면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이렇게 신호가 간다면 이렇게 오겠죠. 신호가 요렇게 갔다가, 그리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요,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전류가 흘러서 발생하는 어떤 파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신호와 여기서 발생하는 신호가 뭐냐 하면 서로 상쇄됩니다. 반대가 반대니까 이 어떤 자속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신호가 뭐냐면 서로 상쇄되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꼬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잡음을 상쇄하기 위해서 쓰더라. 좋습니다. 자, 외부의 자폐선은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자폐선은 외부에서 오는 외부의 잡음을 방지한다. 두 번째 뭐냐면 내부의 신호를, 누설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부의 신호를 누설 방지한다. 여러분들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통축 케이블은 일부러 여기에 있는 누설되는 부분들 구멍을 뚫어서 뭐예요? 전파를 바깥으로 세게 만들었죠. 일부러. 어떻든 자폐선은 뭐냐면 외부의 잡음을 방지한다. 그리고 내부의 신호를 누설 방지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외부에서 혹시 어떤 전력선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전자 유도에 의해서 여기에 이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뭐냐면 자폐선이 외부의 어떤 신호를 이 자폐선으로 끌어들여서 뭐냐면 이 자폐선은 접지를 하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폐선은 외부에서 오는 잡음을 받아서 땅으로 대지로 흐르게 해서 여기에 잡음을
내부에 있는 어떤 도체에서 신호를 주고받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꼬임은 내부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폐선은 외부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폐선은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폐선에 나쁜 전기가 유도된다 하더라도 접지를 통해서 외부로 방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건축물 내화 설계에 있어서 시방 설계, 내화 설계에 대한 문제점과 성능 위주 내화 설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방 위주의 내화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구획된 건축물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온도, 실제로 화재를 나게 만들어서 시간과의 온도의 관점으로 만들어낸 어떤 수도 없이 만드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온도 시간과의 곡선이죠. 이렇게 되죠. 자, 20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셋도 제로가 되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시방 위주의 설계는 내화적인 문제점은 뭡니까? 화재는 이럴 수도 있고요. 화재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이런 상태인데 내화 설계를 이렇게 가지고 내면 이것은 과설계가 되고요. 자, 화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내화 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저설계가 되겠죠. 저설계는 건축물이 붕괴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시방 위주의 내화 설계는 어떤 부분들을 정해놓고 시간에 따라서 30분, 60분, 120분, 180분에 대한 어떤 구조들만 가져가고 있더라. 자, 이것이 시방 위주의 내화 설계 문제고, 성능 위주 내화 설계는 어떤 겁니까?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화재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느냐. 자, 이런 크기로 되느냐, 이런 크기로 되느냐에 따라서 시간 관점을 가져가고 있지만 화재의 크기에 따라서 대책을, 건축 구조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이 어떤 화재 가혹도에 따라서 화재 저항을 가져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구조 부재가 화재의 가혹도, 설계 화재 시간, 그러니까 실제 화재 가혹도에 대한 부분들 시간 관점을 포함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보호를 가져가고 있다. 성능 위주 내화 설계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방 위주의 내화 설계는 표준 온도 시간 곡선의 문제점, 성능 위주 내화 설계 절차는 기본적으로 뭐다고요? 예, 화재 크기에 따라서 설계 화재 시간을 검토를 해서 실제로 화재 가혹도를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가는 것, 화재의 구조의 크기를 가져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건축물 내화 설계의 시방 위주의 내화 설계에 있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약간의 이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건축물 붕괴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화재에 의해서 붕괴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화재와 연결되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었어야 되죠. 물론 이번 물류창고가 건축물이 완전히 내려앉은 건 아니지만 거의 건축물 구조가 변형이 생길 만큼 큰 화재가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축물 구조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화재에 의해서.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 위주의 내화 설계 문제점, 성능 위주의 내화 설계 절차도 있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까지도 조금 자기만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난용 승강기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게 되겠습니다. 피난용 승강기의 필요성과 설치 대상입니다. 피난용 승강기는 초고층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심층 지하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설비들이 노역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어떤 건축 구조물도 늘어나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가져가야 되겠죠. 설치 대상입니다.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의 기본적인 설치 기준 구조 설비입니다. 100회, 102회, 104회, 113회, 116회, 117회, 이번에 125회입니다. 사실은 사이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문제고 기본적인 어떤 문제에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오늘 400분에 걸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날씨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푹 마무리 하셨으니까 푹 쉬시고 어차피 또 하산은 또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당락을 결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뭐냐 하면
복기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도 공부를 할 때 복기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나를 뭐냐면 다시 검증대에 넣어서 그 부분들을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검증해 가면서 점점 틀린 문제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반드시 검증해 봐야 그 다음에 다시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요. 검증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동 소방학원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을 했지만, 다음 주 또 토요일 날 10시부터 해서 우리 여러분들 공개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125회 소방기술사 문제 분석과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